까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러나 분명히 비판받거나 보완할 점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은 경제 분야에 대한 대응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했어요. 지난주의 경우에 좀 말씀하신 그런 네. 경제 관련 회의라든가 그런 고통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리더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태는 지금 정부나 대통령한테 100%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에요. 이게 감염병 문제라는 네, 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초반에 이제 조금 관리 부실의 문제, 좀 우왕좌왕했던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안정을 찾아갔고 사실 최고 리더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이거나 단정적인 것보다는 네. 어떤 국민에게 고통의 공감과 어떤 그 자신감과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역할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이 돼가는 거 아닌가. 네. 따라서 사실 얼마든지 실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혀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에서 일부 아마 그 부정평가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그대로 가면 이제 긍정적으로 네. 이게 이전할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얘기지만 주위 정치권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글쎄요. 일단 이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저희가 인용해서 수치를 좀 말씀드렸는데 방송법상 고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1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치권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이. 뜨거울 것도 없어요. 워낙 이게 뜨거울 거이 없나요? 이 정당이요. 아, 그래요? 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너무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기 때문에 별로 뜨거울 것 같지 않은데 지켜봐야죠. 아이고 너무 부정적으로 일단 먼저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미래한국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이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겪었던 한성규 대표가 이 사퇴를 했고요. 하루 만에 원유철 의원이 새로운 대표로 또 추대가 됐고 지금 공관위원장도 새로 지금 교체가 됐다고 또 그래요. 이게 사실은 하루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위성 정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원래 뭐 모회사라고도 얘기하지만 모회사의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정당의 모습이 이게 맞는 것인지 그냥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교수님 말씀 아시죠? 제가 좀 먼저 제가 쭉 보니까 언론의 표현을 빌면 하청정당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하청정당요. 식민지 정당. 못 들어보셨죠? 되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위성정당, 꼼수정당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제가 어제 오늘 본 건 하청정당, 식민지 정당이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내용이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인 건 다 압니다만 아는 사실인데 미래한국당도 독립적인 정당이거든요. 어쨌든. 네, 그렇죠. 정당법에 따라서 등록이 된 정당이고 네. 선관위가 등록을 인정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그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는데 그것을 4명인가 5명인가를 이제 처음에 정정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미래한국당에 의해서. 네.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이제 부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사실 완전히 명백하게 입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 교체하고 네. 공청관리위원장도 이제 사퇴하는 식으로 되고 뭐 대표와 공청관리위원장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 이건 도대체 정당법상 자체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과연 정치인가. 이거는 정당 정치라는 게 선거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선거 민주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킨다.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내용,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때 네. 뭐 법률이나 헌법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선거 민주주의를 부인한 행동이라고 얘기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뭐 이렇게 대표를 막 바꾸고 말이죠. 아무리 위성정당이었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정말로 다시 한번 이게 뭐 후보 등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뭐 총론적으로 듭니다. 네. 박명 교수님.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제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게 됐고.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는 위성 정당을 만들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정당 위성 등록 요건 정당이라는 게 네, 등록 기본적으로 요건상 뭐 그게 어차피 한성교 대표 갈 때부터 이미 뭐 원철 대표 갈 때하고 달랐던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형식은 같은 형식을 취했어요. 결과가 같았던 거라고. 형식이 그렇죠. 다르지 형식적인 않았던 요건은 같을 거예요.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내용상으로 이렇게까지 모습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던 측면이 그들도 있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만났을 때 잠깐 이게 한국 정치의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 거다. 네. 위성 정당들이 이게 이제 원내 그 교섭단체까지 구성을 하게 되고 또 그중에 이제 일부 동교태들이 포함이 돼버리면 네. 독자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미래한국당이 좀 앞서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래그룹이 조금 먼저 사고를 친 거예요 지금. 더불어그룹이 이제 곧 다음 걸 보여줄 건데 예의주시하지 않겠나.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게끔 돼버린 거고 자기들도 네. 이렇게까지 가야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수 있는데 네. 갈 수 있어 해보니까 그리고 가도 되게끔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법상의 문제나 원칙의 문제에서는 이미 얘기가 떠난 이야기고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상상력은 이제 상상을 초월할 거다.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다음 주에 그 민주당 더불어그룹에서 그 본사에서 지주회사에서 이제 계열사로 사장단 몇 명 파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걸로 이제 아마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결국은 봉합은 됐지만 하루 만에 네. 결국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거죠. 리더십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예.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이제 빨리 봉합함으로써 그나마 상처를 최소화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그나마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 내상은 좀 이 치유하기 어렵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잘 나가던 공천의 막판에 완전히 이제 그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 동안에 득점했다고 한 게 좀 있었다면 네. 이제 다 잃어버린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게 뭔가면요. 지금 이제 선거법에 의하면 개정된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 심사에 따라서 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그 선거인단의 그 민주적 절차에 따른 투표. 그 비례대표 그 법에 나와 있단 선출할 말이죠. 때요. 네. 이거는 지금 미래 한국당이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친 거예요. 선거인단을 통해서 이제 비례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른 정당이 개입한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설령 미래한국당의 이 후보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의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어요. 이건 법률적으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그러지 않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도 사실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고 정당 결성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는 이걸 거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래한국당도 사실은 위성정당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승인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한성교 전 대표가 주장한 바로는 황교안 대표가 박진 전 의원하고 박형준 전 혁통위원장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물론 당적을 옮겨가지고 원유철 대표가 새로 임명됐고 공간위를 새로 꾸려가지고 다시 비례대표를 전부 다 다시 후보들을 순번을 배열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래통합당 의지가 다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런 정당 설립 요건과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냐. 이건 한 발 더 나가서 이거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정의당이 실제로 고발하기도 했고요. 시민단체에도 고발하기도 했고. 충분히 고발할 만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네. 그건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야지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갖다가 들이대서 하려고 그러면 아마 대단한 부분에서 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고발하는 거 맞아요. 그거 이의가 있거나 다른 생각은 아닌데 네. 다만 이 문제 대단히 정치적으로 봐야 될 사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선거 이후에 글쎄요.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거 이후에 판단이 뒤집어진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글쎄요, 겁니까? 뭐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건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제도 자체가 이런 유인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법의 판단으로 잰다는 거는 전 적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건 뭐 사법농단 이런 얘기를이죠.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거는 뭐 이제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선거법을 어긴다면은 그건 아무리 우리가 정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성교 전 대표죠. 한성교 전 대표가 뭐 무슨 더 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박진 전 의원과 박형준 전 네. 의원에 대한 그 얘기는 네. 미래통합당이 압력을 넣었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려 했는데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걸 일종의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만약에 더 나가면 더 폭로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이제 느끼게끔 만드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죠. 근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출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네. 위성정당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얘기 해왔어요. 공공연하게. 이미 예견돼 왔던 게 터진 건데 이렇게까지 더 적나라할지는 아직 몰랐던 거죠. 우리가. 네. 네. 근데 뭐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비례대표 기존에 선출한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비례대표. 네. 그중에서 한 4명 정도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얘기했었고요. 지금 원유철 의원이 다시 대표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공관위원장도 바꾸고 전부 다 다시 공천하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공천 후보로 비례대표 후보로 명단에 오른 사람들하고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 다시 이제 뭐 원유철 의원을 보내가지고 다시 순번을 배워라는 사람들하고 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그 후보들은 내가 국회의원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바뀌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어느 정도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 또 글쎄요.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는지. 절차상으로는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성규 대표는 사퇴하는 형식을 취한 거고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정치적 내용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네. 논란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적 심사와 투표의 절차를 거쳤으니까. 네. 네. 따라서 뭐 어느 정도 딜이 있지 않겠나 생각은 되는데 어찌되었든 완전히 라인업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그죠? 대표와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을 전원 교체한 걸 보면 아무래도 장악력을 좀 더 높이겠다는 의도가 들어간 거 아니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A 정당과 B 정당이 있으면 극단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간섭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고 그건 지나가는 네, 사람이 다 아는 얘기인데 네. 극단적인 비율을 제가 한 겁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법률적으로 말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별개 정당이에요. 전혀 내용적으로는 안 그렇죠. 네. 일단은 별개 정당이라고 법률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게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개입한 다음에 내용이 자기 신들이 개입한 대로 안 되니까 엎은 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정치에 법이 개입하는 게 나쁘다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비례대표로 공천됐다가 뭐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번이 바뀐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지만 네. 국회의원이 안 된 사람들 될 뻔하다가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간에 법적 문제 제기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또 우리가 상상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계속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시끄러울 됐는데.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들도 상당히 황당한 경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순번 다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지금 순번대로 만약에 20번 안쪽에 들어가 있던 축별 들던 분들이 갑자기 그렇죠. 뭐저 독줄 들게 되는 거니까 가만히 있겠냐 이런 그래서 얘기죠. 이게 아마 반면교사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들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이 네.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27일이.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혀 상상 이상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좀 빼먹고 질문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도상의 허점에 관한 문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건 또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가 아까 리더십 문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성규 대표 믿고 사실 대표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한성규 대표 포함해서 6명이 이동을 했던 거고 거기서 공관위원장 아마 임명할 때도 황교안 대표 의중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제 생각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단순히 제도상의 문제냐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제도로는 사실은 원래 그렇게 파견하는 제도는 없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는 못하게끔 돼 있었던 거고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리더십 문제였던 거다. 정치력의 문제였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파장이 생기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 않게끔 그 관리가 됐어야 될 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죠. 아니 물론 근데 전혀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고 오히려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교수님 의견. 저도 마찬가지. 이거는 제도적인 허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준연동의 비례대표제를 만들 때 이러한 것들이 예견됐다고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리더십 문제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성교 전 대표와 성교안 대표 동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도 있다고도 그래요. 언론의 이제 분석에 의하면. 그 황 대표가 대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사무총장도 글쎄요. 사무총장 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 대표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겠죠. 잘하면 이제 20석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이 이제 정치로 다시 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황교안 대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럴 때는 수장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지난 2016년도 총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많이 압도할 것 같았는데 한석 차로 졌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에게 122석. 그게 왜 그랬어요? 공천 논란이었거든요. 결국 네. 공천 공천 잡음이 선거 승패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우리 한국 정치 선거에서는.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이거는 굉장한 영향을 줄 거다. 부정적 영향을 선거 결과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거는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싶어요. 정치에서 우리나라 네. 정치가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오로지 의석만 본다라는 거. 그게 우리 한국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그런 거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안타깝죠. 네, 그럼 미래한국당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 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동국대 박명호 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논란이 될 만한 이슈 될 만한 여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선거연합정당이라도 불리고 원래는 정치 개혁연대라고 해야 돼. 정치개혁연합. 정치개혁연합이었죠. 네, 정치개혁연합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네. 갑자기 방향을 급선회했어요. 지금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하는 당하고 선거연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당초 정치개혁연합하고 같이 하기로 이미 당내 의결까지 마쳤던 청년당하고 녹색당 이런 당들은 민주당도 포함해서 이 더불어 시민당이 미래한국당하고 이게 비슷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정말 지역에서 별로 뜨거울 거 없다고 생각했더니 뜨겁다는 얘기는 견해가 다른 걸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뜨거울 거 별로 없다고 아까 여담사와 말씀드렸는데 정치개혁연합으로 하려 하다가 정치개혁연합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 원로도 포함되어 있고. 그럼요. 거기 저기 그러니까요. 과거에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있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같이 하기로 했던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 정당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시대전환, 가자 환경당, 네. 그다음 가자 인권 평화인권당 이런 당들이에요. 기본소득당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당들이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정당들이에요. 3개월 정도 된 정당. 네. 3개 정당은. 하나 정당은 이제 창단이 좀 됐습니다만 지난 총선 때 거의 득표를 못한 정당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정당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뜻이 잘 관철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함직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민을 위하여로 바뀐 게 아니냐 정치개혁연합에서.
이 설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시대전환이나 아까 말씀드린 가자환경당, 뭐 기본소득당 이런 정당들 각 정당이 한 석씩 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한 석씩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소수 정당들에게 이제 표를 보장해 주면서 그 후순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네. 근데 나중에 시민사회 몫이 또 있어요. 시민사회 몫이 생기면 그것까지 사실은 그분들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일지 모르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거의 10석 정도는 차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10석 이상을. 네.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하나의 추론인데 정치개혁 연합이라든지 다른 당이 들어왔으면 그러한 계산이 잘 관철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정치개혁 연합에서 시민을 위하여로 바꾼 게 아닐까. 시민을 위하여는 상당히 친문 성향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네. 상당히 달라요. 정치개혁 연합하고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 플랫폼 정당하고 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계련 쪽 정치개혁 연합 쪽과 플랫폼 정당을 하려 하다가 시민을 위하여로 갑자기 바뀐 게 아닌가. 아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네. 이 부분도 거의 2, 3일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일을 오래 끌면 안 돼요. 갑자기 빨리 해야죠.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급 기술을 쓴 거예요. 고급 기술요? 네. 그 익숙한 기술이 좀 더 진화했겠지. 그러니까 고급 기술을 사용한 거고 두 번째는 정치적 실익이 확실하다라는 쪽에 건 거다. 아, 정치개혁 연합하고 했을 때보다 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걸 만들었을 그러니까 때. 지역구에서 불확실한 의석보다는 네. 비례해서 몇 번까지라고 확실한 의석을 갖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와중에서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있겠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명분이라고 하면 어차피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이라고 하는 건 소수 다양한 정치적 그 철학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개념이 포함된 거잖아요. 기득권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비례대표 용 그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소수 정치 세력하고 함께 한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명분이었었는데 형식상으로는 더불어시민당도 그런 형식 요건은 갖췄어요. 근데 이게 과연 기존에 주장해 왔던 정치개혁연합하고 더불어시민당하고는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 과연 그런 명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이 정치개혁연합하고 하려 했던 비례연합정당이라고 그랬죠. 그때 표현을 네. 그렇게 했잖아요. 비례연합정당이 그래도 미래한국당보다 명분에서 앞선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어쨌든 꼼수인 건 마찬가지인데 꼼수 중에서 최소한의 명분이 있다 이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왜냐하면 소수 세력이 그래도 진출할 수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네. 그래서 뭔가 낫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래한국당은 완전히 위성정당이지만 이거는 위성정당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제의해 왔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참여한다라는 명분이 있기 네. 때문에 좀 낫다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네. 지금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없느냐면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제가 말씀드린 시대전환이나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가자평화인권당 이런 정당 4개 정당이거든요. 시민을 위하여라는 건 플랫폼 정당이고 네. 여기 이제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을 하고 나머지 시민사회 몫으로 이제 4 내지 6석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한 5석 정도가 된다면 시민사회 몫이 그 5석 정도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후순위 7명 정도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선권 안에서 7명 후순위. 네. 뒷번호. 그럼 7명하고 5명 정도를 우리가 대략 예측하면 12석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당이라는 사람들이 시대전환이나 가자환경당 이런 사람들이 정체성이 별로 없는 정당들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당은 최소한도 활동하는 정체성과 이념지향이 있어야 돼요. 네. 여기서 가자환경당 같은 경우는 페트병 살리기 시민단체였어요. 페트병 살리기 본부였어요. 이 정당이. 석 달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정당과 함께하면서 소수 세력을 우리가 원내 진입한다는 명분이 너무나 궁색하죠. 그리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사무총장이 한 말이 있잖아요. 성소수자를 지향한 정당과 네. 논란을 피하겠다. 그럼 명백하게 소수 세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가 원에 진입해야 된다는 명제가 완벽하게 배치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명분으로 두둔하고 싶어도 두둔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 박모영 교수님은 조금 더 비판적인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명분이 포장이 된 거예요. 그걸 포장지로 활용한 것뿐이지. 네. 그러니까 뭐 뭘로 갖다 설명을 하든 참 이 대목에서 이제 아쉬운 게 전 이낙연 공동상임위원장 선대위원장의 언급인데 네.
민망하고 네. 바람직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다는데 그걸로 끝이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조치할 것도 없죠. 이제는 뭐 갈 음. 때까지 갔는데 이미 지금 되돌릴 수 있겠어요? 이제 와서 뭐 애초에 그 당원 투표에 붙이기 전에 일부 뭐 서른 최고위원이라든가 몇몇 의원들이 반대 의견 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이야기였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명분은 맞지만. 근데 민주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지지를 더 확장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비판의 대상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뭐 누가 더 앞서가냐 더 뒤섰냐의 거리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복잡해졌죠. 지금 그 정치개혁연합 쪽에서는 정의당을 포함해서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이런 당과 우리 그냥 같이 하자. 그냥 그렇게 차라리 제의를 했죠. 따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의당이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죠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태니까 민주당의 유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 지금 이름을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제 정했어요. 네. 더불어시민당 쪽에 표를 주겠던 중도층들, 좀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아마 이쪽에 표가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식의 구성이라면 이런 식의 얼개로 간다면 그럼 정의당 쪽으로 표가 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다면 정의당이 지금 정치개혁연합이 제안한 그 플랫폼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민생당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이제 이 비례연합에 들어가려 하다가 일단 사실 이건 민주당이 또 싫어했습니다. 민생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것만 봐도 민주당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생소한 정당들 네. 이런 정당들을 선호했던 이유는 민생당만 해도 지금 의석이 18석 이상 되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당이 들어오는 걸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반대 못하지만 내심 썩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민주당의 이런 의석을 확보를 위해 소수당을 의석 확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하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게 됐어요. 민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름도 보십시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거 같은 정당이구나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전 더불어시민당이란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아까 말씀 미래그룹 아주 미래그룹 때 표현을 그렇게 더불어그룹에 미래그룹 때 더불어그룹이라는 그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렵게 됐다. 또 하나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이따 네.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더불어민주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기발하다 아이디어도. 이런 기발함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생각해야 돼요. 정당인들은.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례연합정당이든 비례정당이든 만드는 방법 때문에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상당히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거 비례투표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진짜 뭐 민주개혁진영이든 이쪽은 정의당 쪽으로 쏠릴 것인지 아니면 열린민주당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미래한국당으로 안 가고 국민의당 쪽으로 갈 것인지 어느 쪽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그거 참 마지막으로 한 어려운 말씀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얘기고 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냐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상상 이상이 기반한 아이디어들. 근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줄 압니까? 근데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 앵커께서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는 얘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그룹과 더불어그룹의 흡입력이나 이 구심력이 강해졌어요. 근데 강해졌고 각자의 지지층은 충분히 확실하게 동원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집 효과는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 진영으로도 서로 확장세가 있겠느냐. 네. 지금은 이제 튕겨 나가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의스러운 게 정의당스러운 게 좀 네. 더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를 거르기까지는 조금 아니지 않겠는가.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 네, 분명히 한계.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거기 또 국민의당은 또 비례만 추천하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틈새를 또 노리겠지만 결국 관건은 그들이 이 어떤 사람들을 비례 후보로 공천해내느냐는 데 걸려 있잖아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음 주 이제 후보 등록하는 데까지 일주일밖에 지금 시간이 안 남은 그렇습니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쯤 되면 뭔가 이 부분 비례 문제가 한번 더 정리될 그렇겠죠. 테니까 아마 저희가 한번 다시 토론 기회를 갖도록. 적대적 공생 관계로 해서 양 진영으로 갈릴 겁니다. 아마 그 중간지대 정당들이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정의당은 조금 약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네.
일단 상황 계속 진행되는 그렇습니다.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네.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공동정치구역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퍼뜨린 일명 박사방 운영자와 공범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성만 74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슈아이무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인터뷰 시간에서는 이번 사건과 함께 우리 사회 디지털 성범죄 실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재련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뉴스를 통해서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고 아마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게 무슨 사건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좀 네. 간략하게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한마디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인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피해자들을 꿰어내어서 협박을 하고 성착취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그 영상물을 텔레그램 비밀방에 올리고 또 유료 회원을 포함해서 회원들이 이런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전송하거나 다운을 받고 이런 행위들을 했고요. 네. 지금 구속된 조 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의 피해자를 보면 방금 전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벌써 피해자가 7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그중에 10대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일부 성착취물은 보게 되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들한테 접근을 해서 신분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런 과정에 이런 개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까지 개입을 시켜서 이런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네. 과정에서 이득을 취했고 그런 이득을 취하는 것도 검거 등을 피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사용했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 조 씨가 움직인 범행의 행태를 보게 되면 거의 조직범죄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 비밀방을 운영을 하면서 성착취를 해온 것으로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일당들이 활동했던 곳이 박사방이라고 불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박사방 외에 이런 식의 N번방이 더 많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한 그런 팀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확인한 내용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방이 있다라고 하고요. 하나의 방에 회원들이 적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 그렇게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이런 비밀방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과거에는 그 인터넷 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이제 네. 이런 이제 불법 음란 동영상들이 유포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 보안성이 뛰어난 SNS를 통해서 지금 그 유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네.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행법에서 이제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 좀 적용하는 법은 달라지는데요. 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우리 형법에 의해서 예전의 표현으로 이제 음하라고 하는데 이런 성착취물에 대한 거를 반포하거나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거고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었을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을 하고 또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서는 이런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이런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협박을 해서 만든 성착취 네. 영상물을 네, 이런 네. 식으로 유포했을 경우에 혹시 더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은 없습니까?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법정형이 중한 아청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착취물이 생성되는 과정에 성폭력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제작하는 과정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검거된 사람들의 경우에 여기에 네. 해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실제 피해자들 중에서 이런 영상을 임의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 당하는 과정이 촬영된 그런 영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영상물의 피해자들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범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박사라고 불리는 조모 씨하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네.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찾아내서 협박까지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 사실은 조직범죄하고 유사한 건데요. 이 점조직처럼 그 범행을 모의할 사람을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역할을 분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직접 조 씨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범행을 전달하고 그 범행을 일정 부분 역할을 분배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공범들의 경우에도 처벌을 엄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역할을 나누어서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의 공범으로 봐서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피해자들을 만나서 협박을 하거나 또는 성폭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 개별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방 참여자 수가 많게는 10,000명에 달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네.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영상을 공유하거나 시청한 회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일단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에서 이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가 사실은 범행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 안에서 해당 성착취물을 공유를 해서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우리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 거고요. 전달하지는 않고 시청만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우리 현행법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봐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적어도 유료 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네. 자신이 비용을 낸 범위 내에서 그 사이트 안에서 해당 영상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배 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 자기 몸에 소지하는 것하고 유사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유료 회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기사를 보더라도 지금 경찰청에서도 유료 회원에 대해서는 이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거를 소지했을 때 우리 현행 아청법에서 법정형의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고 벌금형 선고가 될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처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명 박사인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높은데요. 경찰이 네.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일 때에도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전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 강력 사건이라고 해서 살인 등등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네.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라고 하면은 신상 정보 공개할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상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행 수단이 얼마나 잔혹한지 이런 것이 기준이 되겠지만 이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얼마나 다수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피해가 얼마나 급속도로 전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 N번방 이 박사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박사라는 이 사람 말고요. 지금 신상 공개 범위를 그동안에는 뭐 네. 우리 이제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상 공개가 많이 됐었는데 그리고 네, 강력한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공개가 됐는데 네. 신상 공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네, 공범부터 지금 유료 회원까지 네.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조금 더 논의가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데 관여한 사람, 그다음에 이런 성착취물을 통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그 해당 방에 들어가서 해당 착취물을 관람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그 기준의 차이는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 부분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라든지 이런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처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 1호로 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청원자가 요청한 내용은 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제대로 또 네. 뭔가 법이 개정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네. 부분 포함해서 좀 네. 앞으로 법률을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지 변호사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행법이 없어서 이 행위자들을 처벌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검거한 피의자들에 대해서 솜방망이식으로 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거한 피의자 피고인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IP 추적 등등이 어렵기 때문에 네. 자기가 검거되지 않는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이 많거든요. 네.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검거된다. 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고 네. 그런 사안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변호사님 피해자들이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상 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